안녕하세요. 현송 기자입니다. 정권 교체가 돼도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아직도 많은데요. 오늘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하는 프랑스 목수정 작가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목수정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상균 위원장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고 싶습니다. 작가님은 한상균 위원장 석방을 위해서 전에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도 하시고 또한 페북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네. 한 위원장님이 석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승호 PD가 MBC 사장으로 취임하시면서 처음 한 일이 네, 해직자들을 복직시킨 거잖아요. 그걸 딱 보면서 바로 이런 거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방법은 바로 그 시대가 오게까지 같이 고생했던 그리고 희생당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누가 함께 맞는 그것이 바로 새날을 여는 첫 번째 일이다. 첫 번째 할 일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실 분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박근혜 정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타도하기 위해서 부패한 친일 집단, 친일 독재 부패 집단, 이 모든 악들을 다 같이 갖고 있던 그 정치 세력들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는 정말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촛불을 겨울 내내 전 세계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같이 들어서 새로운 정부를 세웠는데 새 정부가 과거에 그 부패한 정부를 향해서 싸우다가 희생당한 사람들을 감옥에서 끌어내서 네, 같이 새로운 날을 맞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 새 시대의 사명이 적폐청산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위로부터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통령 한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세상이 하루아침에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거예요. 민주주의 최고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 조직되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바로 전 노조라고 생각합니다. 위로는 새로 바뀐 정치 조직이 그리고 아래로부터는 각 사업장에 직장에 조직되어 있는 노조의 힘이 같이 맞물려서 부패한 세상을 함께 개혁해 나가야 하는데 그 두 축인데 그 노조의 힘을 누르고 있다면 정치 세력이 어떻게 세상이 다시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바로 그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같이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노조에 힘을 실어주어야 하고 그래서 바로 그 상징적인 존재인 민주노총의 한상균 위원장이 우리와 함께 새 시대를 시작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상징적 제스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행동이 바로 새 정권이 시작되면서 이어져야 했다고 보는데 네, 지금 7개월인데 아직도 미적거리고 고민하고 있고 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가님은 또 프랑스에서 많은 노동단체들을 만나면서 의견을 들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었으면 하는데요. 네. 프랑스를 포함해서 유럽의 노조와 그 다음에 한국의 노조를 비교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기 노조들을 많이 만나게 된 것은 사실은 전 세계 노조들끼리 네트워크가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네, 우리나라 노조는 수직력이 뛰어난 노조로서 이 노조들 세계에서는 높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노총은 아니고요. 민주노총이 그러한 노조의 반열에 들어있는데 그래서 서로 간에 네트워킹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제가 통역을 하고 중간에 이제 다리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 노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고 그리고 저도 여기 프랑스 사회를 같이 살아가는 일원으로서 이러저러한 집회들이 있을 때 저도 많이 나갑니다. 저희 같이 사는 아이와 함께 나가는데 그러면 여기서도 노조가 모든 사회적 집회에서 선봉에 서죠.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슈에 결합하고 싸우는지를 볼 수 있었어요. 노조의 조직률, 프랑스의 경우만 이제 보면요. 우리나라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0%가 안 돼요. 북유럽 국가들하고는 상당히 다르죠. 그쪽은 거의 90% 이상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10%가 안 되는 아주 낮은 조직률을 갖고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노조의 위상과 투쟁력은 굉장히 또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랑 또 같아요. 노조들이 잘 싸우죠. 그리고 네네. 굉장히 다른 점. 그것은 노조를 바라보는 사회 시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언론이나 권력이 노조를 뭐 땡깡이나 부리는 어떤 그 사회 불만 집단 이런 식의 시선을 절대 취급하지 않죠. 엄연하게 한 사회를 끌고 가는 한 축으로 여기는 시선이 있습니다. 노조가 파업을 여기도 되게 자주 해요. 뭐 한 레스토랑에 있는 노동자들, 100명 되는 노동자들이 파업을 해서 식당이 문 닫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의 일상적으로 노조들의 힘을 과시합니다. 그러면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는데요.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 네. 노조들 초대했잖아요. 근데 결국 민주노총이 가지 않았었던 사건이 있었죠. 10월 달에. 네, 그래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네. 문제가 됐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민주노총을 욕을 했는데 그때 저는 서울경제신문이라고 10월 25일자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봤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들한테 민주노총에게 마냥 끌려다니지 말라 이런 발언을 했다는 보도를 접한 바가 있습니다. 노조를 어떤 경쟁이나 기싸움의 대상으로 대통령이 취급하고 있다는 그 시선을 여기서 본 건데 국정의 중요한 파트너 아닙니까? 같이 이 사회를 개혁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협력의 대상인데 정부와 노조의 관계를 놓고 보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좀 놀랬고 또 그때 민주노총이 이런 5가지 어떤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청와대 측에. 그게 이런 거예요. 특수고용과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성과를 보장하라.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다음에 노조가 파업했을 때 기업주들이 손해배상 청구하잖아요. 그러면서 월급을 감리를 해버리죠. 그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일인데 그거 처리하라. 그리고 공무원노조랑 전교조, 법외노조로 되어 있는데 그거 처리하라. 그다음에 장기간 노동 근절 제도 개선과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 그리고 ILO 힘협약 중 하나인 결사의 자유를 기준하라. 이건데 이거 다 보면 헌법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나라가 노동법 좀 지켜라라고 이랬는데 이 중에서 단 하나도 소위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나라에서 지켜지지 않는 게 없습니다. ILO 협약 기준하라는 게 그게 노동자들의 요구예요. 이거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헌법 지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요구했는데 들어주지 않고 끌려가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만찬을 파토가 나게 만들었던 그 책임이 사실 저는 청와대 측에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결국은 너무나 당연한 요구들을 한 노조들이 또다시 분배를 맞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은 결국 언론이 만들었던 거죠. 기울어진 운동장의 시선. 저는 참 세상에 사장님들이 더 많은가? 우리나라 노동자들보다 사장님들이 많나? 이런 생각이 매번 듭니다. 대부분 노동자일 텐데 왜들 이렇게 노동자들 입장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없는가? 이런 아쉬움이 아주 큽니다. 네, 그 작가님 이야기하신 것 중에 궁금한 것이 네. 한국은 보통 노동자들이 시위를 하면 사측에서 뭐 손해배상이나 또는 뭐 명예훼손 이런 거로 억대 소송을 억대도 아니고 뭐 수십억대 소송을 하는데 그거를 법원이 허가를 해요. 네. 허가를 안 해주면 되는데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그게 노무현 정권 때부터 시작이 됐고 지금 거의 모든 기업들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한 번 되니까 한 번 허가를 해주니까 자동적으로 파업하면 공장이 멈추잖아요. 네. 어제들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이건 사실은 노동쟁의권 자체를 부정하는 헌법을 위반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근절이 돼야 노동쟁의권이 사실상 권리가 되는 건데 이거 뭐 둘 다 허가한다면 둘 중에 하나는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일이 유럽에서는 드물죠? 거의. 없습니다. 네. 가능하지 않아요. 이거를 제가 사법연수원, 지금 없어졌지만 사법연수원에서 파리에 오셨어요. 연수원 안에서 몇몇 분들이 연수의 일환으로 오셔가지고 대법원에 들어가셨어요. 제가 통역을 했는데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한국에서
투자도노조가 파업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70억 원인가 손해배상을 사측이 청구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었는데, 이런 일이 있냐 물어봤더니 대법원 판사가 웃더라고요. 그런 일은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부분적으로 허용이 된대요. 근데 3천 원 이하입니다. 3천만 원 이하의 선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대요. 우리는 뭐 몇십억 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국의 그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어요. 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액수가 너무 크니까 노동자들이 이 문제로 가끔 자살을까지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자살하죠. 네. 네. 생활을 할 수가 없어. 파업 한번 하면 가정이 무너지고, 근데 한두 가정이 아니라 수십 개 가정이 무너지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허락을 하는 겁니다. 너네 파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기업가 말 들으라는 거죠. 노사정이 갖고 있는 균형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죠. 이게 허락이 된다는 건. 살인적인 겁니다, 사실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바뀐 지 6개월이 넘었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문재인 정부에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저는 같이 촛불을 들었던 촛불 시민의 한 사람으로 국민이 부탁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네. 권력을 이기는 대상한테 명령을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 국민의 명령을 정부가 잘 받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요구는 사실은 어떤 세월의 진실규명인데 네. 제2기 진상규명위원회가 발족을 했지만 많은 기대가 어쩐지 걸어지지가 않습니다. 정권에서 이미 힘을 실어주고 있다면 진상규명이라고 하는 것에 지금까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을 흘렸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해수부가 여태까지 유족과의 약속을 번번이 어겼던 것을 유족들을 통해서 제가 들어왔는데 그 입장을 바꾸지 않은 한 진상규명이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새 정부가 세워지게 된 가장 근본적인 힘이 세월호 유족들의 투쟁에서부터 비롯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것을 해결하지 않는 한 정부의 정통성은 없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네네. 즉 노력을 다해서 진상규명을 꼭 해주셔야 한다. 그것은 정부가 세워지게 된 근간이 거기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위반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 처음부터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정부가 결코 혼자의 힘으로 세상을 개혁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들의 힘을 빌어야 하고 그들이 각자 선 위치에서 싸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그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네. 작가님은 한국에서 강의도 하시고 했는데 지금은 네.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것이 있나요? 현재 제가 3가지 책을 번역을 하고 있어요. 네. 하나는 거의 끝났고 하나는 시작을 했고 시작해서 막 한참 진행 중이고 또 하나는 이제 막 시작하고 있고 또 책을 쓰고 있고 그래서 계속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책을 쓰거나 번역을 하거나 그리고 연구과제를 하나 같이 하는 게 있는데 한국에서 예술인들의 복지 문제가 이제 막 다뤄지고 있고 중요하게 국정과제로서 네. 거기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술인들도 스스로 요구해야 하는 일이 어떤 게 가능할까, 어떤 정책들을 우리가 요구해야 될까를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것을 위한 연구를 같이 진행하고 있어요. 해외 사례 부분에 있어서 연구자로서 예술 정책에 관한 연구자로서 또는 번역자로서 작가로서 살고 있습니다. 네, 책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나중에 나오면 또 한번 인터뷰 연락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